감히 여자가 사단장? 이라며 낄낄대던 대대장. 군부대 불시 검문 중에 병사들의 피멍을 본 그녀가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늦가을은 자비가 없다. 인제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 칼날이 닿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이 거대한 산악 지형을 하얗게 덮어버릴 기세였다. 이곳 대한민국의 등줄기를 지키는 육군 제12사단 을지부대의 책임은 그 하늘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이는 사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부임한 여성 지휘관 소장 한설이었다. 두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그녀의 전투모는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 내부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보수적인 군 문화 속에서 여성, 그것도 최전방을 책임지는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의심과 편견의 시선을 감수해야만 하는 가시밭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뒤에서 얼음 송곳이라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겨울철 인제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부패나 나태함도 그 날카로운 송곳을 피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은 별명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그 가장 깊숙한 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사관인 하늘소령은 알고 있었다. 사단장 한설이의 그 차가움은 오직 잘못된 것을 향할 때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병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혹독한 인재의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따뜻한 모닥불과도 같았다. 하소령. 오늘 야간 순찰, 원래 계획된 연대 말고 산악사자대대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사단장 지프의 따뜻한 히터 바람 속에서 한설이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상황판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순찰 경로를 수정하는 하소령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산악사자대대 말입니까? 마도결 중령이 지휘하는 그곳 말입니다. 그쪽은 내일 주간에 정기 군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알아. 한설이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어둠이 내린 인제의 험준한 산악 지형도를 꿰뚫고 있었다. 산악사자대대 12사단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가장 험지에 주둔한 부대였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완벽한 보고서가 올라오는 곳이기도 했다. 대대장 마도결 중령은 군 내부에서 소문난 성과 제족이었다. 그가 맡은 부대는 언제나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 훈련성과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한설이는 그 완벽함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잉크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종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산악사 자대대의 보고서는 언제나 너무 진했다. 마 중령의 보고서는 완벽해. 훈련성과 최고 사고율 0 병사들 사기 최고. 하지만 하소령, 끌어넘치기 직전에 주전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야. 난 그 고요함이 불안해. 사단장님의 직감 말씀이십니까? 한설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직감이라. 좋아.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저 완벽한 보고서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병사들의 진짜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언제나 병사들을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내 새끼라고 불렀다. 그 철학은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프가 방향을 틀어 비포장 산악도로로 접어들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한설이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처음 이곳 12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여자가 과연 이 험한 최전방 사단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다. 부임 첫날 그녀는 의장대 사열 대신 가장 멀리 떨어진 소초지피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의 젖은 전투화를 발견했다. 다음 날 해당 소초는 물론 사단 전체의 보급품 목록이 재검토되었고 일주일 만에 모든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최고급 방한 전투화가 지급되었다. 그녀는 서류 속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병사들 발밑을 살폈다. 얼마나 달렸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 험준한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산악사자대대의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정에 없던 그것도 한밤중에 들이닥친 사단장의 지프의 위병소 근무자들은 경악했다. 충, 성, 사단장님께 경례. 얼어붙은 목소리로 외치는 근무 초병의 얼굴은 갓 20살을 넘긴 듯 앳되어 보였다. 한서리는 차에서 내려 경례를 받는 대신 초병의 방한모를 직접 여며주었다. 밤중에 고생이 많다. 춥지는 않고 저녁은 제대로 먹었고 괜찮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 날씨에 어떻게 안 추워. 한서리는 지프에서 보온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생강차였다. 그녀는 사단 본부를 나설 때부터 이미 이걸 준비했다. 대대장에게 연락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 순찰은 조용히 진행한다. 자네는 하던 임무 계속하게. 당황한 초병을 뒤로 하고 한서리는 하소령과 함께 대대 본부가 아닌 가장 구석에 위치한 생활관막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불타고 있었다. 산악사자대대, 마도결 중령. 너의 그 완벽한 보고서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오늘 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그녀의 발걸음이 굳은 땅을 내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을 내리찍는 얼음 송곳처럼. 그 같은 시각 한서리 소장의 지프가 위병소를 통과하기 직전 산악사자대대 제3생활관의 공기는 지옥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은 대대 본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간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그러나 실제로는 대대장 마도결 중령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곳이었다. 생활관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병사들은 잠들지 못했다. 수십 개의 침상이 도열한 어둠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활관 중앙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곳에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병열인. 내가 말했나 안 했나. 목소리의 주인은 대대의 실질적인 왕 황귀 상사였다. 그의 별명은 황천길로 보내는 귀신의 줄임말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곰처럼 두꺼운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은 그가 왜 그렇게 불리는지 증명해 주었다. 황귀 상사는 대대장 마도결 중령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다. 마 중령이 성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완벽한 통제를 원할 때 황 상사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그 통제를 완성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황 상사의 육중한 군홧발이 무릎 꿇은 병사의 어깨를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옆으로 고꾸라졌다. 이병열인. 이름처럼 유난히 희고 여린 얼굴을 가진 입대한 지가 썩 달이 지난 신병이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내가 오늘 훈련 중에 발목 접질려서 우리 중대 평가 점수 깎인 게 죄송해? 아니면 내 애미가 면회 와서 대대장님께 발전 기금 내는 걸 깜빡한 게 죄송해? 황 상사가 낄낄거리며 웃자 그 뒤에 도열해 있던 몇몇 선임 병장들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공포는 전염되는 법이었고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는 것뿐이었다. 여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며칠 전 면회 때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황 상사는 그 이후로 사사건건 열인을 트집 잡았고 오늘은 훈련 도중 일부러 그를 위험한 코스로 몰아넣어 발목을 다치게 했다. 일어나. 열인아. 상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누워있으면 쓰나. 황 상사 옆에 서 있던 마도결 중령의 또 다른 수족인 독사 중사진과 열인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가늘었다. 황 상사님, 마 중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새끼는 제가 마무리. 아니야.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교육이야, 교육. 황 상사는 손을 내저으며 열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열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열인아, 군대는 말이다. 혼자 잘났다고 되는 곳이 아니야. 공동체라고. 내가 발목 다치면 너 하나 때문에 중대 전체가 고생하는 거야.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말씀 잘 드려서 정성을 보이면 그게 다 우리 부대 발전에 쓰이는 거고. 넌 그 간단한 걸 왜 몰라? 그건. 순간 황 상사의 손바닥이 열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몇몇 병사들이 어깨를 움찔거렸다. 이 새끼가 감히 토를 달아?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분노가 폭발한 황 상사의 구타가 시작되었다. 군홧발이 복부를 걷어찼고 주먹이 안면을 가격했다. 열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웅크렸다. 이 모든 참극의 배후에는 대대장 마도결 중령이 있었다. 그 시각 마도결 중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간부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발전 기금으로 산 고급 양주가 놓여 있었다. 하하, 황 상사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다니까. 마 중령이 기름진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다. 그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부대는 언제나 최우수였고 그 성과 뒤에는 철저한 병력 관리가 있었다. 그에게 병사들은 진급을 위한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병력 관리란 이런 식이었다. 신병이 들어오면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한다. 발전 기금을 내는 병사에게는 편한 보직을, 그렇지 못한 병사에게는 황귀 상사의 특별 교육을 선물했다. 훈련 성과가 부진한 병사는 단체 기합의 빌미로 삼아 다른 병사들의 불만을 그에게 돌렸다. 그렇게 그는 병사들을 서로 감시하고 미워하게 만들며 철저히 통제했다. 중령님, 내일 사단에서 군수 점검 나온다는데 장부 괜찮겠습니까? 독사 중사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걱정 마. 장부는 이미 완벽해. 뜯어낸 돈으로 산 비품들은 전부 훈련 중 마모되어 폐기 처리한 걸로 서류 다 맞춰놨어. 사단에서 누가 오든 우리 산악사자대대는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와. 마 중령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사단장으로 여군 소장이 부임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여자 사단장이 뭘 알겠는가. 험한 군 생활, 최전방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 서류만 완벽하면 모든 것이 통과될 것이라 믿었다. 그나저나 그 열인이라는 놈 말이야. 오늘 황 상사가 좀 심하게 다룬 것 같던데 문제 없겠나? 한 간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문제? 훈련 중에 다친 걸 문제 삼으면 그게 군대야? 피멍 좀 들었다고 징징대는 놈이 문제지. 내일 아침에 의무실 가서 붕대나 감아주라고 해. 그리고 걔 동기들 시켜서 정신 교육 좀 시키고. 열인이 너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어진다고. 그럼 알아서 입 다물게 되어 있어. 마도결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공포로 통제되는 왕국. 그것이 그가 만든 산악사 자대대의 진짜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황귀 상사가 생활관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처리했습니다. 중령님, 수고했어 황 상사. 내일 아침에 멍든 놈들 싹 다 골라서 의무실에 처박아 놔. 사단장님 눈에 띄면 귀찮아지니까. 사단장 말입니까? 하필 내일 옵니까? 황 상사가 투덜거렸다. 주간 정기 점검이야. 서류나 보러 오겠지. 얼음 송곳이라길래 뭔가 했더니 결국 여자들 특유의 꼼꼼함으로 서류 트집이나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 걱정 말고 가서 쉬어. 마도결은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서류나 보러 올 것이라 무시했던 그 얼음 송곳이 지금 이 순간 지옥의 문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산악사 자대대 제3생활관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황귀 상사가 남기고 간 살벌한 공기는 병사들의 숨통을 옥죄었다. 이병열이는 자신의 침상에 웅크린 채 터져버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맛을 삼키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얼굴은 곧 시퍼렇게 변할 멍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병사가 없었다. 그를 동정하는 순간 다음 교육의 대상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고 마도결과 황귀는 그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자자. 다들 잔다. 내일 아침 구보 때 뒤처지면 죽는 거 알지. 선임 병장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마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생활관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전투화의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또각또각 일정하고 단단하며 망설임 없는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처럼 이 지옥 같은 공간의 정적을 깨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병사들은 의아해했다. 이 시간에 그것도 장교의 구두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황귀 상사나 마도결 중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발소리가 정확히 삼생활관 문 앞에서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찰나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바깥에서 소등이라고 외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생활관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켜졌다.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맑은 그러나 그 안에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담은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침상에서 튀어올랐다. 잠결에 일어난 척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일어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두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전투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눈빛. 사단장 소장 한설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잔뜩 얼어붙은 얼굴의 하늘 소령이 상황판을 든 채 서 있었다. 사단장님. 선임 병장이 기겁하며 외쳤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경례. 충성. 공포와 혼란에 뒤섞인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생활관을 채웠다. 한설이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상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좌우로 도열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이병열인의 앞이었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열인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퉁퉁 부은 발목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금 전까지 황귀 상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병. 한설이가 나직이 불렀다. 이병. 열인. 모기만 한 목소리가 기어나왔다. 고개 들어. 내 명령이다.
고개 들어. 여린은 망설였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자신의 끔찍한 몰골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곧 황귀 상사에 대한 고발이 될 터였다. 그 보복이 두려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고개 들라고 했다. 한설이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여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생활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설이의 두 눈이 위험할 정도로 가늘어졌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하늘 소령은 저도 모르게 흡하고 숨을 삼켰다. 이병 여린의 얼굴은 차마 인간의 얼굴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였다.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 터져서 피딱지가 앉은 입술, 그리고 뺨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손자국. 그것은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잔인한 폭력의 증거였다. 한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린의 곁을 지나 다음 침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병사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 병사의 얼굴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음 병사, 그 다음 병사. 그녀는 생활관을 한 바퀴 돌았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비단 여린뿐만이 아니었다. 상당수 병사들의 얼굴과 전투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목에 오래되고 새로운 멍자국들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이것은 부대가 아니었다. 이곳은 거대한 폭력의 침묵을 강요당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한설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얼음 송곳이라 불리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 증명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날카로운 칼날로 응축시켰다. 하소령. 예, 사단장님. 당직 사령, 당직 사관, 그리고 대대장.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해. 뛰어오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하늘 소령이 무전기를 잡으려는 찰나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소란. 사단장님. 방금까지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다 위병소의 뒤늦은 보고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대대장 마도결 중령이었다. 그는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엉망인 차림이었다. 그의 눈은 당황함과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사단장이 왜 하필 삼생활관에, 그것도 이 한밤중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설이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사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마도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누추한 곳? 한설이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마중령. 자네 눈에는 이 광경이 누추한 것으로만 보이나? 예. 그게 무슨. 아, 이놈들이. 훈련 중에 좀 다친 걸 가지고 사단장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마도결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이병 여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병 여린, 너 훈련받다 다친 거지? 사단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훈련이 힘들어서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여린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단장과 대대장. 두 개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서 그는 숨도 쉴 수 없었다. 영광의 상처라. 한설이가 마도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압도적인 기세에 마도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중령. 자네가 말하는 훈련이라는 게 병사들의 눈을 이렇게 만들고 입술을 터뜨리고 온몸에 피멍을 새기는 것인가? 그것이. 저희 산악사 자대대의 훈련은 유달리 강합니다. 강한 군인을. 닥쳐라. 한설이의 입에서 얼음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자네가 말하는 강한 군인이 상관의 폭력에 숨죽이고 부조리에 침묵하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가? 이게 자네가 만든 최우수 부대의 실체인가? 사단장의 사자후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하늘 소령. 예, 사단장님. 이 시간부로 산악사 자대대 전 간부들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대대장 마도결 중령 그리고 황귀 상사를 비롯한 모든 부사관들은 지금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대기하라. 사단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징계위원회도 없이. 마도결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한설이는 그를 무시한 채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그녀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이런 지옥을 만들고도 완벽한 서류 뒤에 숨어 너희의 고통을 몰랐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사단장이다. 그리고 내가 온 이상 이 지옥은 오늘부로 끝난다. 그녀는 이병 여린에게 다가가 그의 부어오른 발목을 직접 살폈다. 하소령. 헌병대와 감찰부에 연락해. 이 부대 전체를 격리하고 모든 병사들을 상대로 한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의무 헬기 당장 1위로 띄워. 이 병사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한다. 한설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여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괜찮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얼어붙었던 인제의 밤 공기를 가르는 신호탄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릴 얼음 송곳의 첫 번째 일격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한설이의 목소리에 실린 냉기는 산악사 자대대 제3생활관의 공기를 그대로 얼려버렸다. 아니, 이미 얼어붙어 있던 공포의 결정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히 별 2개를 단 장군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을 짓눌러온 절망적인 현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신락 같지만 분명한 구원의 형상이었다. 사단장님, 제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마도결 중령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과 술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낭떠러지 앞에 선자의 처절한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전부 저놈들이, 저 약해 빠진 놈들이 부대를 음해하려는. 닥쳐라. 한설이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외투를 어깨에 걸친 채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병 여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린의 멍든 뺨을, 그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를, 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자신의 눈에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인제의 밤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땅이 울리고 생활관의 낡은 창문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던 산악사 자대대의 연병장 위로 거대한 탐조등 불빛 2개가 지상을 훑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의무 후송 헬기 블랙호크였다. 사단장이 직접 호출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하소령. 예, 사단장님. 즉시 헌병대와 감찰 참모실 인원들을 저 헬기에 동승시켜. 지금 이 순간부로 산악사 자대대는 외부와 완벽히 격리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서류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부대를 나갈 수 없다. 알겠습니다. 하늘 소령이 무전기를 통해 격렬하게 명령을 하다라는 동안 헬기에서 뛰어내린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생활관 안으로 쇄도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병 여린에게 달려갔다. 이병 여린. 괜찮아, 이제 괜찮다. 의무병이다. 여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손길에 또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황귀 상사의 손과 자신을 짓누르던 선임들의 손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안 돼. 잘못했습니다. 잘못. 진정해. 그때 한설이가 여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외투에 남아있던 온기가 여린에게 전해졌다. 이병 여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불을 끄기 위한 얼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얼려버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남기는 절대영도의 그것이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피해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사단장이다. 한설이는 의무병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 병사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다. 이 지옥을 증언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사단 의무대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충성. 의무병들이 여린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싣고 빠져나갔다. 헬기의 거대한 날개가 다시 밤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여린이 실린 헬기가 떠오르는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마도결 중령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저놈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사단장님, 저놈은 탈영병입니다. 훈련 기피자라고요.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성을 잃고 헬기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저지해. 한설이의 명령에 그녀를 호위하던 헌병 2명이 즉시 마도결을 제압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감히 중령을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가 육본에. 시끄럽다. 한설이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 헬기의 이륙 불빛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비추며 서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도결 중령. 내가 지금부터 알아야 할 것은 내 동기가 아니라 너의 죄목이다. 첫째, 지휘관의 의무를 방기하고 병사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사주한 죄. 둘째,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병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죄. 그리고 셋째, 그녀는 마도결의 턱 앞까지 다가가 그가 공포에 질려 확장된 동공을 꿰뚫어보며 속삭였다. 이 사단장의 눈을 속이려 한 죄다. 마도결은 그 눈빛에 압도당해 숨을 삼켰다. 헬기가 완전히 떠나고 연병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수십 개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부대 입구를 비추며 들이닥쳤다. 사단 헌병 특수임무대와 감찰 참모실의 조사관들이었다. 이 시간부로 산악사 자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사단장 직권으로 정지되며 감찰 참모실의 통제하에 둔다. 헌병대는 대대장 마도결 중령 그리고 주임원사 황귀의 신병을 즉시 확보한다. 하늘 소령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귀 상사? 마도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술에 취해 관사에서 뒹굴고 있을 때 황귀 상사가 삼생활관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단장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황귀 상사는 어디 있나? 조사관들이 삼생활관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병사가 공포에 질린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침상 밑에. 한설이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한 조사관이 침상을 거칠게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황천길로 보내는 귀신이라던 별명이 무색하게 쥐새끼처럼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황귀 상사가 있었다. 끌어내. 한설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저는 마 중령님이 시켜서 억울합니다. 황귀가 끌려 나오며 비명을 질렀다. 두려움에 가득 찬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한설이는 그 추악한 광경을 더는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제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땀과 피 그리고 공포로 얼룩진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하얀 와이셔츠가 이 어두운 생활관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모두 들으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오늘 밤 너희들을 짓누르던 지옥의 아가리는 닫혔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멍든 얼굴, 공포에 질린 눈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너희들이 겪은 고통을, 너희들이 삼켜야 했던 울분을 이제는 내가 들을 것이다. 내일 아침 사단의 모든 심리 상담관과 법무관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너희가 겪은 진실만을 말하면 된다. 하지만 사단장님, 한 병장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한설이가 그 병장 앞에 섰다. 그녀는 생활관 창밖 헌병대 차량에 짐짝처럼 실리고 있는 마도결과 황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다시는 이 부대 정문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병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두 별의 명예와 내 사단장직을 걸고 약속한다. 너희들을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며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만 쉬어라.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까. 한설이는 마지막으로 생활관 전체를 둘러본 뒤 문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완전한 정막 대신 희미하게 술렁이는 소리가 남았다. 그것은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오는 소리이자 절망의 끝에서 기어이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속삭임이었다. 지옥의 문은 그렇게 닫히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제의 산골짜기에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산악사자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부대 정문은 헌병대의 노란색 통제선으로 가로막혔고 밤새 사단에서 급파된 수십 명의 감찰, 법무, 심리 상담 인력들이 부대 곳곳에 배치되었다. 어젯밤 한설이 소장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부대 식당은 임시조사본부로 바뀌었다. 한설이는 사단장 집무실에서 가져온 야전 침대를 식당 구석에 편 채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음 송곳이라는 별명은 이런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문제의 핵심만을 파고들었다. 보고해. 그녀가 차가운 생수 한 병으로 세수를 대신하며 말했다. 하늘 소령이 밤새 정리한 초기 보고서를 내밀었다. 3생활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 2생활관을 포함한 대대 전체 병력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병사들에게서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의심되는 상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하늘 소령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다. 특히 마도결 중령의 관사에서 압수한 물품 목록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에서 대대 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둔 돈으로 추정되는 수백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골프 장비 그리고 상급부대 선물용으로 포장된 지역 특산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급부대? 한설이의 눈이 번뜩였다. 네. 장부에는 군단장님 사모님 선물이라고 적힌 항목도 있습니다. 한설이는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것이 마도결이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뿌리가 썩어 있었다. 단순히 대대 하나를 도려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병사들 면담은 어떠? 한설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심리 상담관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사단장님, 문제입니다.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는 분명 동요하는 기색이었는데 날이 밝고 저희와 1대1 면담에 들어가자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훈련 중에 생긴 상처다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설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 이유를 즉시 깨달았다. 공포.
수개월간 이어진 공포는 하룻밤의 해방 선언으로 사라질 만큼 얕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다. 마도결과 황귀가 사라져도 그들의 잔당이 남아 보복할 것을. 황귀 상사에게 동조했던 선임 병장들. 그들이 문제야. 한설이가 중얼거렸다. 마도결은 머리였고 황귀는 손발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부역하며 병사들을 직접 통제했던 뼈대들이 아직 남아있어. 그들이 밤새 병사들의 입을 막은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까지. 한설이는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체육관 안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동요는 사라지고 낯선 감시자들 앞에서의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한설이가 들어서자 모두가 기립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어 그들을 안쳤다. 너희들이 왜 입을 다무는지 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육성이 체육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내가 돌아가면 저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운 거겠지. 혹은 저들에게 동조했던 너희들의 선임들이, 동기들이 너희를 배신자라고 부를까봐 두려운 거겠지.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곡을 찔린 반응이었다. 어젯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변함없다. 하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너희를 지킬 명분도 사라진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나는 지금부터 어제 내가 후송시킨 이병여린의 어머니와 통화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겠지. 어머님,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아들이 지옥 같은 폭력에 시달릴 때 그것을 지켜본 수백 명의 다른 아들들은 아무도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한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고개를 푹 숙이는 병사, 주먹을 꽉 쥐는 병사,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병사. 너희들은 이 부조리의 방관자다. 그리고 방관은 암묵적인 동의다. 마도결과 황귀가 너희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면 너희들의 침묵은 너희들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녀는 체육관 단상 중앙에 섰다.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줄 뿐이다. 지금부터 이 체육관 좌측 문을 열겠다. 한설이가 하늘 소령에게 눈짓했다. 기익. 낡은 철문이 열리자 바깥에 차가운 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왔다. 저 문을 통과해 나가는 병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대로 썩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알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겠다. 체육관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남는 병사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겠다. 이 부대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용기를 지켜낼 것이다. 한설이는 그 말을 끝으로 단상 위에 부동자세로 섰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1분, 2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황귀 상사에게 동조했던 소위 말하는 어급 병사 강철 병장이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좌측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끝났구나. 몇몇 병사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가장 강한 병사가 침묵을 선택했다. 강철 병장이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듯 문 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는 문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체육관의 반대편 조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던 우측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하는 문이었다. 그가 우측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닫혀있던 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저도 가겠습니다. 한 명, 두 명. 망설이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좌측 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우측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거대한 행렬이었다. 침묵으로 자백하던 이들이 용기 있는 고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설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었다. 하소령. 체육관의 난방기 최대로 틀어. 그리고 따뜻한 물과 초콜릿을 준비해. 저들의 고백은 오늘 아주 길고 추울 테니까. 얼음 송곳이라 불리던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깐 희미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체육관의 우측 문으로 시작된 진실의 행렬은 산악사자대대를 집어삼킨 부패의 실체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한설이가 처음 예상했던 단순한 폭력과 갈취를 넘어서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거대한 악의 골이었다. 황귀 상사는 우리에게 점수판을 돌렸습니다. 병사들의 집안 배경을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고 발전 기금을 내지 않는 병사들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일부러 험한 작업을 시키거나 훈련해서 낙오시켰습니다. 독사 중사진은 그 돈을 받아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걸 마 중령님 진급 포트폴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달에는 마 중령님이 상급 부대 점검이 나온다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켜 관사 주변에 조경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전부 대대 훈련 장비 구매로 처리했습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날카로웠으며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도결 중령. 그리고 그가 상납했을 상급부대. 한설이는 식당에 차려진 임시본부에서 쏟아지는 보고를 받으며 거대한 그림을 맞추고 있었다. 장부. 독사 중사진가 만들었다는 그 장부가 필요해. 한설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마도결은 체포됐지만 독사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증거가 없으면 그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해. 우리가 그 몸통까지 가려면 그 장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녀는 하소령과 함께 마도결의 대대장실로 향했다. 이미 헌병대가 1차적인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지만 한설이는 무언가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대장실은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병사들의 피고름으로 산 것이 분명한 고급 원목 책상,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들. 하소령 샅샅이 뒤져. 마도결 같은 인간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결코 쉽게 버리지 않아.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다. 한설이와 하소령은 책상 서랍, 캐비닛, 심지어 액자 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공식적인 훈련 보고서나 평범한 행정 서류들 뿐이었다. 사단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파기했거나. 아니. 한설이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육군 전투 교범을 집어들었다. 마도결은 성과 제족이었지. 그는 이런 교범을 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걸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뒀을까? 그녀는 교범을 펼쳤다. 안은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교범의 두꺼운 표지를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표지가 미세하게 들뜨는 것을 발견했다. 한설이는 즉시 군용칼을 뽑아 표지의 이음새를 잘라냈다. 그곳에 있었다. 두꺼운 표지 안쪽을 정교하게 도려낸 공간에 손바닥만 한 검은색 수첩이 숨겨져 있었다. 판도라의 장부였다. 한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 출납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도결의 죄악 일지이자 로비 장부였다. 항목 일병 열인 가정 형편 하의 발전 기금 미납. 특별관리 대상 지정. 담당 황귀 항목 상병 김철 부친 중소기업 의 발전 기금 100만 원. 편의 보직 PX병으로 조정 완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출 군단장님 사모님 생신 선물 백화점 명품 가방 의 350만 원. 재원 3중대 병사 분기별 체력 단련비에서 충당 지출 인사참 모대령 자녀 유학 경력금 의 200만 원. 재원 1, 2중대 소모품 구매비 허위 청구. 장부에는 돈을 받은 이들의 실명, 직책, 그리고 날짜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2사단의 상급 부대인 3군단 산악군단의 핵심 간부 여럿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하늘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한 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증거였다. 한설이는 장부를 덮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마도결. 이자는 괴물을 넘어선 군의 근간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였어. 그녀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장부를 덮고 마도결과 황귀선에서 사건을 적절히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상급 부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아니면 이 장부를 열고 저 거대한 암덩어리를 향해 칼을 겨눌 것인가. 그 순간 그녀는 12사단뿐만 아니라 3군단 전체, 어쩌면 육군 본부와도 싸워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한설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체육관에서 나와 비로소 햇살 아래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그녀가 외투를 덮어주었던 이병 여린의 공포에 질린 눈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대대장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하늘 소령이 긴장하며 물었다. 사단장님, 어디에? 군단장님께 보고하시겠습니까? 한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군단이 아닌 더 높은 곳, 육군 본부 감찰실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여기는 12사단장 소장 한설이. 육군 본부 감찰실장 연결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보고할 사안이 있다. 판도라의 장부가 열렸다고. 한설이가 12사단장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를 건 상대는 그녀의 직속 상관인 3군단장이 아니었다. 그 전화는 강원도 인제를 넘어 충청남도 계룡의 육군 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감찰실장의 집무실로 연결되었다. 소장 한설이. 육군 본부 감찰실장 김 중장님과 직통 연결되었습니다. 하늘 소령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군단장을 건너뛴 이 행위, 패싱은 군 조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박이자 반역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것은 한설이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거는 행위였다. 여기는 을지부대장 한설이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육군 본부의 삼성 장군이 최전방 사단장의 다급한 직통 전화를 받는 일은 흔치 않았다. 김 실장입니다. 한 소장, 무슨 일이지? 자네가 군단장을 건너뛰고 나에게 직통을 넣을 정도라면 보통 일은 아닐 테고. 한설이는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앞에는 판도라의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방금 본관 예하 산악사 자대대에서 벌어진 조직적 병영 부조리와 금품 갈취, 폭행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대대장 마도결 중령과 주임원사 황귀 상사를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 및 구속 수사 중입니다. 한 소장. 그 정도 일로 나에게 직통을. 사건의 뿌리가 본관이 지휘하는 12사단이나 3군단의 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한설이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마도결 중령이 작성한 비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수년간 3군단 본부의 핵심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의 내역이 날짜와 실명,
그리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다. 김 실장은 이 여자 사단장이 던진 폭탄의 무게를 즉시 가늠했다. 장부의 신빙성은 병사들의 증언, 압수한 물품, 그리고 어젯밤 제가 직접 목격한 폭행 현장까지 모든 증거가 이 장부가 진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3군단 지휘부를 좀먹은 거대한 암세포입니다. 이 사실을 3군단 감찰에 보고할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마도결 선에서 끝날 것이고 저는 이 병사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설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계룡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김 실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소장, 자네 지금 거대한 산맥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건 아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산맥이 자네를 짓누르러 올 걸세. 자네의 그 두 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그래도 감당할 텐가? 제 별이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병사들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은 사단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좋다. 김 실장이 결단을 내렸다. 지금 즉시 육군본부 직할 특별수사단을 비공식적으로 편성한다. 내 직권으로 가장 신이 많은 인원들을 뽑아 민간인 복장으로 오늘 밤 안에 인제로 내려보내겠다. 그때까지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장부 내 목숨처럼 지켜.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보호해. 이건 육군 참모총장님께 내가 직접 보고하고 제가 받은 작전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설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소령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가 움직이기 전에 3군단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은 예언이 되었다. 전화를 끊은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단장실에 또 다른 전화가 불길하게 울렸다. 3군단 산악군단의 사령부에서 걸려온 직통 전화였다. 사단장님, 3군단장 박광태 중장입니다. 하소령의 목소리가 잠겼다. 불곰이라 불리는 박광태 중장. 그는 3군단의 절대 군주였으며 마도결의 장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한설이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을지부대장 한설이입니다. 군단장님. 한소장.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임무 수행 중입니다. 임무? 그게 자네 임무인가? 예하 대대 하나를, 그것도 군단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대대를 이잡듯이 뒤집어 엎고 군단장의 허락도 없이 대대장을 체포해. 자네 눈에는 상급 부대 지휘 계통이 우습게 보이나? 거대한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다. 한 소장,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장부 비슷한 걸 가지고 내 부하들을 겁박하고 있다던데. 그거 당장 군단 헌병대에 이첩해. 그리고 자네는 이 일에서 손 떼. 자네가 여군이라 현장 지휘관들의 강한 훈련 방식을 오해한 모양인데 이 일은 군단 감찰에서 조용히 처리할 일이야. 한설이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말의 뜻은 덮는다는 뜻이었다. 군단장님, 저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어젯밤 제 병사들의 얼굴에 새겨진 피멍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설이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장부는 이제 제 선을 떠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육군본부 감찰실장님의 명에 따라 본 사건은 육군본부 직할 특별수사단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내 인연. 박광태 중장은 이성을 잃었다. 감히 사단장 따위가, 그것도 여군 소장이 자신을 능멸했다고 생각했다. 한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는 군단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했어. 좋아. 육군본부.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네 부대를 감찰해야겠어. 당장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를 12사단으로 보낸다. 자네가 벌인 불법적인 감찰 행위와 지휘권 남용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주지. 너는 끝났어, 한 소장. 내 손으로 내 별을 떼어버릴 테니 각오해라. 쾅.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하소령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사단장님. 군단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한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육군본부의 아군이 도착하기 전 3군단의 적군이 먼저 당도할 것이었다. 하소령. 지금 즉시 12사단 전 부대에 대기 태세를 발령한다. 예. 대기 태세 말입니까? 산악사 자대대 병사들 전원 사단 본부 직할 생활관으로 이동시킨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헌병 특임대가 24시간 밀착 경호한다. 증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녀는 전투모를 고쳐 썼다. 그리고 군단 감찰팀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 기꺼이 해줘야지. 하지만 사단장님 어떻게? 그들은 내가 불법 감찰을 했다고 주장할 거야. 나를 무너뜨려야 내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이 사라지니까. 하지만 한설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내 새끼들을 구하러 간 것뿐. 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거대한 산맥이 그녀를 짓누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고된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닥쳤다. 3군단장 박광태 중장이 전화를 끊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12사단 사령부 정문으로 3군단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쇄도했다. 육군 본부의 특별수사단이 어둠을 틈타 비밀스럽게 접근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며 들이닥쳤다.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3군단 감찰실장 조철규 대령을 필두로 한 특별 감찰팀이었다. 조 대령은 군단장 박광태 중장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로 불곰의 이빨이라 불리는 자였다. 그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군단장의 심기를 어지럽힌 자를 물어뜯는 것이었다. 12사단장 한설이 소장은 어디 있나? 조 대령은 사단 사령부 건물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다. 사단장에게 소장님이라는 존칭조차 생략한 명백한 하극상이자 모욕이었다. 그때 2층 복도에서 한설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난간에 기댄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 대령,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상급 부대 지휘관의 집무실 앞에서 고성방가라. 군법을 잊은 모양이군. 조철규 대령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이를 갈며 2층으로 성큼성큼 올라왔다. 한설이 소장,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군단장님의 명입니다. 산악사 자대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한 소장의 지휘권 남용과 불법 감찰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는 한설이의 눈앞에 감찰 명령서를 거칠게 내밀었다. 지금 즉시 산악사 자대대 병사 전원과 한 소장이 보호 중인 증거물 일체를 우리 군단 감찰팀에게 인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육군 본부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다. 한설이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그 내용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철규 대령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었다. 조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감히 사단장이 군단의 공식 명령서를 한설이, 너 지금 조 대령, 자네야말로 군법을 잊었나? 한설이가 찢어진 명령서를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첫째, 감찰은 피감찰 부대장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지금 자네의 태도는 감찰이 아니라 협박이다. 둘째, 이미 본 사건은 상급 부대인 육군 본부 감찰실의 직권으로 이첩되었다. 자네가 들고 온 그 명령서는 육군 본부의 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행위다. 거짓말. 육군 본부라니. 증거 있어? 증거? 한설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자네가 직접 육군 본부 감찰실장 김인수 중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지. 한설이 소장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아마 그 전화를 끊는 순간 자네의 군 생활도 끝날 테니 말이야. 조철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김인수 중장. 육군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쪽이었다. 만약 한설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 감히 육군 본부의 작전에 회방을 놓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셋째, 한설이가 조철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높이는 그와 정확히 일치했다. 감히 내 부하들 앞에서 내게 반말을 짓거리며 내 병사들을 인계하라고. 조철규 대령. 자네는 지금 12사단장인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 을지부대 전체를 모욕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늘 소령. 예, 사단장님. 지금 당장 사단 헌병대 전원 출동시켜. 저자들 3군단 감찰팀 전원을 상관 모욕 및 육군 본부 작전 방해 혐의로 전원 체포한다. 내 집무실에 구금시켜. 예. 사단장님. 하지만 저들은 3군단. 내 사령부 안에서는 내 법이 우선이다. 당장 집행해. 알겠습니다. 상관 모욕과 작전 방해. 이것은 조철규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역공이었다. 한설이가 찢어버린 명령서보다 그녀가 씌운 이 두 가지 혐의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에이, 미친. 조철규가 권총이라도 뽑을 듯이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려던 순간 복도 양쪽에서 12사단 헌병 특임 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그와 그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한설이 내년이 감히. 군단장님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리지. 한설이는 끌려가는 조철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병사들에게 하려 했던 짓, 즉 불법 감금과 협박을. 나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조철규와 군단 감찰팀이 사단장 집무실 옆 회의실에 구금된 지 1시간 후 3군단장 박광태 중장의 전화가 다시 불이 나도록 울렸다. 한설이는 이번에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단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인재의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군단장을 상대로 하늘 소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설이는 대답 대신 사단 사령부 정문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 전조등을 모두 끈 검은색 민간인 차량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었다. 괜찮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 한설이가 말했다. 진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육군 본부 특별수사단. 불곰의 이빨을 뽑아버린 얼음 송곳을 만나기 위해
김인수 중장이 보낸 가장 날카로운 칼날들이 도착한 순간이었다.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특별수사단은 3군단의 사냥개들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그들은 요란하게 짖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움직였다. 팀을 이끄는 이는 육군 본부 감찰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문강준 중장이었다. 그는 한설이와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김인수 중장이 직접 보낸 인물이라는 것만으로도 그의 무게감을 알 수 있었다. 한설이는 사단장 집무실이 아닌 보안시설이 완비된 지하작전 상황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이틀간 그녀가 확보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문 중장님, 환영합니다. 한 소장, 고생 많았군. 그 장부부터 보지. 한설이는 판도라의 장부를 건넸다. 문 중장과 그의 팀원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수첩을 넘기며 페이지 하나하나를 디지털 스캐너로 옮겼다.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상황실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가고 있었다. 3군단 인사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까지. 문 중장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박광태 군단장의 손발이 모조리 썩어 있었군. 병사들의 증언 녹취록과 피해 사진 자료 그리고 산악사자대대의 허위 군수품 반출 기록입니다. 한설이가 추가 자료를 내밀었다. 특별수사단은 밤새 움직였다. 그들은 한설이가 확보한 1차 증거를 바탕으로 구금되어 있던 마도결 중령과 황귀 상사를 즉시 육군 본부로 압송했다. 또한 3군단 감찰팀이 사단장실 옆에 구금되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문강준 중장은 한설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한 소장,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니군. 군단 감찰팀을 상관 모욕으로 체포해. 자네가 그들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었다는 건 아나? 제 병사들이 잡혀 먹히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한설이가 흔들림 없이 답했다. 좋아. 그 배짱 마음에 드는군. 문 중장은 껄껄 웃었다. 그 불법 감금된 군단 감찰팀은 우리가 인도받겠다. 아마 그들도 조사받을 게 많을 거야. 상급 부대 비리 은폐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한설이는 조철규 대령이 헌병 특임대에서 특수단 수사관들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불곰의 이빨이라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퀭한 눈동자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은 이제 인제를 떠나 3군단의 심장부가 있는 양양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번개처럼 빠르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판도라의 장부라는 설계도와 한설이가 확보한 병사들의 증언이라는 못이 있었기에 그들은 부패한 성을 해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3군단 본부의 대령급 참모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산악사자대대가 우수부대라 격려금을 보낸 것뿐이다라며 발뺌하던 그들은 마도결이 상납하며 몰래 녹음했던 보험용 녹음 파일과 병사들의 돈이 빠져나간 정확한 날짜가 찍힌 장부 사본이 눈앞에 제시되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윗선을 불기 시작했다. 군단장님께서, 박광태 중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저는 군단장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군단장님 사모님의 명품 가방은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마도결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모든 화살이 단 한 사람, 불곰 박광태 중장을 향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3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육군 본부의 저승사자 문강준 중장이 군단장 박광태 중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박광태 중장, 육군 본부 감찰실장 김인수 중장님의 명을 받아 지금 이 시간부로 중장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광태 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준장 따위가 현역 군단장인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겠다고. 문 준장. 자네 지금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별 3개의 무게가 그 별 병사들의 피고름으로 채운 별 아닙니까? 문 준장이 차갑게 말했다. 중장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마도결 중령이 다 불었습니다. 중장님의 차명 계좌, 사모님이 사용하신 백화점 회원권 내역까지 전부. 박광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한설이. 그 계집이라 부르는 소장 덕분에 육군이 20년간 키운 암덩어리를 도려내게 되었습니다. 헛된 저항 마시고 따라오시죠. 수사관들이 박광태 중장의 어깨에서 별 3개가 빛나던 견장을 떼어내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불곰이라 불리던 거대한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같은 시각 한설이는 사단장 집무실이 아닌 산악사자대대의 연병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공포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설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너희들의 용기가 거대한 산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제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다. 너희들이 입을 열었기에 너희들의 사단장인 내가 싸울 수 있었고 썩어 빠진 지휘관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을지부대를, 아니, 이 육군을 정화한 영웅이다. 그녀는 연병대 앞에 서 있던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어젯밤 처음으로 우측 문을 향해 걸어갔던 강철 병장이었다. 한설이는 그의 가슴에 사단장 표창을 달아주었다. 이것은 너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부로 산악사자대대는 해체 수준의 재편을 거칠 것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며 복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다. 사단장님, 모든 치료를 마치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이병 여린이었다. 그는 아직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병사들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 누군가의 선창으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한설이를 향해 그들 생애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한설이는 전투모의 챙을 깊게 눌렀었다. 얼음 송곳이라 불리는 그녀의 눈가에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거대한 산맥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몇 달 후 계룡의 육군 본부 대법정. 그날 대한민국의 모든 군 관련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그곳 가장 엄중한 심판의 자리를 향해 있었다. 군사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역 삼성 장군과 그 예하 참모들이 줄줄이 피고인석에 앉은 날이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불곰 박광태 중장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던 3개의 별 대신 무거운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모든 훈장과 계급이 박탈된 채 그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한때 인제와 양양의 산맥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함은 한설이가 파헤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옆에는 불곰의 이빨 조철규 대령, 성과 제조기 마도결 중령, 그리고 황천길의 귀신 황귀 상사가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박광태. 재판장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피고인은 군단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안위를 살피는 대신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진실을 밝히려 한 예하 사단장을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반국가적이다. 박광태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에게 징역 2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추징금 전액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삼성 장군에게 내려진 징역 25년.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군의 썩은 뿌리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피고인 마도결.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상습 갈취, 군수품 횡령. 징역 18년. 피고인 황귀. 상관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가혹 행위를 주도한 바 그 죄가 가장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황귀는 그제야 살려주십시오. 라며 절규했지만 헌병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끌려나갔다. 방청석 가장 앞줄. 12사단 마크를 단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이병 여린도 있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환호하거나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한 무리의 병사들 앞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의 한설이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사단장님. 여린을 비롯한 병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고개 들어. 한설이는 여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은 정말 잘 싸워줬다.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그때 법정 복도 저편에서 육군 본부의 헌병들이 다가왔다. 한설이 소장님,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아무리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지만 직속 상관인 군단장을 고발하고 체포하는데 앞장선 사단장에게 군 조직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다. 육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사성 장군의 집무실. 한설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먼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한설이는 당황하며 황급히 경례를 받았다. 한 소장. 총장의 얼굴은 바위처럼 근엄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다. 자네가 이 육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냈어. 군단장을 고발하는 것이, 그 거대한 산맥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아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불곰의 동굴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을 병사들의 비명을 영원히 듣지 못했을 걸세.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새끼들을 지켜야 할 어미의 심정으로 사단장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임무 수행 방식 아주 마음에 들어. 총장은 웃으며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육군 병영 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오늘부로 발족하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는 한설이의 어깨를 짚었다. 바로 자네 한설이 소장일세. 제가 말입니까? 그래. 자네의 그 얼음 송곳이 12사단뿐만 아니라 이 육군 전체에 필요해. 마도결과 박광태 같은 괴물이 다시는 이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줄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개혁하게. 자네에게 내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그것은 처벌이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신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 생활을 건 도박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1년 후 다시 찾아온 인제의 겨울. 산악사 자대대가 있던 그 끔찍한 막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밝고 따뜻한 신형 생활관이 들어섰다. 부대의 이름도 산악사자에서 을지수호대대로 바뀌었다. 대대 식당 입구. 그곳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 장은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부대의 영웅. 그리고 다른 한 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배경으로 병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설이 소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을지의 어머니, 우리의 수호자. 한설이 사단장님. 야 신병. 관등 성명 똑바로 안 해? 정신 안 차려? 생활관 안 이제 갓 상병을 단 여린이 신병을 다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악이나 폭력이 아닌 선임으로서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신병이 잔뜩 얼어 각계 전투 동작을 실수하자 여린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곁에 있던 물통을 건넸다. 긴장 풀고 물 마셔. 나도 너만 할 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여린은 말을 하다 말고 벽에 걸린 한설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신병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나도 너만 할 때 아주 훌륭한 분께 배웠어. 다시 해보자. 안 되면 될 때까지. 때려서 가르치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야. 우린 전우잖아.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여린은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인간적인 선임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인제에서도 가장 높고 바람이 세찬 향로봉 정상. 최전방 소초를 순찰 중이던 한설이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병영 문화 혁신은 성공적이었다. 육군 전체에 얼음 송곳이라는 이름의 감찰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병사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지휘관의 목소리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 송곳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제 그 별명 뒤에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다. 부패한 간부들에게는 여전히 지옥의 송곳이었지만 병사들에게 그녀는 가장 따뜻한 얼음 송곳이었다. 사단장님, 춥습니다. 이제 그만. 하늘 소령 이제는 중령진이 되니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한설이는 외투를 받아드는 대신 소초에서 경계 근무 중인 병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방한 장갑을 벗어 씌워주었다. 고생 많다. 추위는 견딜만하고 괜찮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보내주신 신형 방한화 덕분에 발이 따뜻합니다.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설이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인제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그녀가 지키는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패도 얼어붙게 만드는 그녀의 신념과 그 어떤 추위도 녹여버리는 그녀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얼음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정의를 지켜냈고 마침내 그 땅에 새로운 희망의 봄을 틔우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 한설이가 이룬 진정한 승리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